전국 390만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국 평균 인상률보다 2배 가까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되면서 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0명이나 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는 분석이 나왔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번 사안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성장을 방해하는 불안 요인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전국 390만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47%, 서울은 6.82% 올랐는데 공시가 쇼크를 안겨줬던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에 공시가격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단독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세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 원에서 12억 원은 7.9%,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49%였습니다. 반면 9억 원 미만 주택은 변동률이 2%에서 4%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로 삼는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은 53.4%,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53.7%, 30억 원 초과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에 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내놓으려고 하지만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되어서 사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거래 절벽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보유자, 이 보유세도 그렇고 종부세 등이 늘어나는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이 12.16 대책은 우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고 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0%가 오르면서 이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궁금한 게 대략 어느 정도로 세금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알 수 있나요? 네, 이 서울 강남이나 동작구 또는 이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 용산, 성동구에 9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보유세가 대략 20%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4,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원이 넘게 오른 강남구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만 보유세가 작년보다 87만 원, 24%가 오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 5,700만 원인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도 올해 9억 4,600만 원으로 책정돼 보유세가 20%가 증가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세는 여기에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속세, 이 증여세, 이런 세금들까지 덩달아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이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보유세보다 상속 증여세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올해 77억 6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38% 인상된 이 강남구 신사동 토지의 보유세를 보면 작년보다 50%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올해 증여세는 32억 9,630만 원으로 작년보다 80%가 늘어납니다. 우선 당장은 보유세도 늘어난 부분도 크기는 하겠지만 상속증여세는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과표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증가하는 폭이 보유세 증가하는 폭보다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종부세 대상이 아닌 9억 원 이하 1주택자나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곳은 이 보유세나 증여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서울 용산 항남 3구역 사업 촉진비와 관련해 건설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에 입찰 무효가 가능하며 여전히 사업 촉진비와 관련해 불법 요인이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옥수동 한남하이츠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한남 3구역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입찰을 할 때 공사비 외에 다른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최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도 당국이 주시하고 나섰습니다. GS건설은 입찰 제안서에 사업비 950억 원에 예비비 명목 55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촉진비를 제공했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한남 3구역 입찰 건처럼 행정청의 입찰 무효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이 시공사에 낙찰되기 하루 전인 17일 구청과 조합에 사업 촉진비 관련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지금 절차 진행이 선정이 됐고 민원이 지금 계속 지속된다라면 올해 계획이 있으니까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점검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현행법에 아예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은 피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지원 사실 등을 알린 것만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청탁자나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조 회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재판 한 45차에 걸쳐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남에 따라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경영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은 피했잖아요. 연임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좀 사라졌다고 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추인받고 2기 경영체제 구축에 본격 나설 전망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용병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신한금융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도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는데요. 제재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은행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한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조용병 회장이 일단 구속을 면했고 이 때문에 신한금융 입장에서도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영병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데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한지주의 내부 규범상 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CEO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신한금융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M&A와 또 고객 중심의 체계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잡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을 보면 오늘 DLF 제재심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후 2시에 시작했다가 지금 오후 6시 좀 넘은 시간이 되면서 종료가 됐는데요. 우리은행은 일단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책임을 행장 한 명에게만 묻는 것은 좀 과하다는 논리와 함께 그동안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왔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늘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 CEO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서 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또 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요.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이고요. 최소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손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는 3월에 있는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거고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혀왔던 함영주 부회장도 이 회장 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중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은 이 제재 근거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지난 2018년 월급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는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래 2년 연속 커졌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 297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만 원 올랐습니다. 전년도보다 3.4% 올랐으니 2018년 물가 상승률인 1.5%보다는 더 크게 소득이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0만 원 넘게 늘면서 월 500만 원을 넘긴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여전히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둘 사이의 임금 격차는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2년 연속 늘어 27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심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율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약간 설득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기업의 소득을 중소기업으로 나눴을 때 0.02%포인트 정도 개선된 효과는 있었어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냥 갔다라고. 정부는 오히려 이 시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성과 20대 이하, 60대 이상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50만 원에 육박해 여성의 1.5배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경력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0명이나 늘고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재 국가별 확진자와 사망자 상황 어떻습니까?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자정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사망자 수도 3명 늘어 9명이 됐습니다. 진원지인 우한을 포함 광둥성과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가장 남쪽인 마카오와 하이난 섬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또 북쪽인 헤이룽장 성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난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에 준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옆 나라인 중국에서 이게 난리가 난 건데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상황과 대처는 어떻습니까?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확진자 1명을 포함 모두 16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24시간 상시 방역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우한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는 등 강도 높은 검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같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내놨죠. 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에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검역과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작년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조윤 기자. 임조윤입니다. 우선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74만 대, 해외에서 368만 대 등 총 442만 대를 팔았습니다. 국내 판매는 2.9% 늘었는데 해외에서는 4.8%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105조 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3조 2천억 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기아차도 지난해 277만 대를 팔아서 매출액은 58조, 영업이익 2조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10% 넘게, 영업이익은 73% 각각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SUV를 포함한 신차 효과 덕분인데요. 현대차는 신차 SUV 모델인 팰리세이드, 또 소형 SUV인 베뉴가 큰 인기를 끌었고 세단 쪽에서도 뉴그랜저, 신형 소나타 각각 1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기아차도 신차인 대형 SUV 테루라이드와 소형 SUV인 셀토스가 국내외에서 다 잘 팔렸고 세단 부문에서는 신형 K5가 실적을 도왔습니다. 결국 전체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고수익 차종의 판매가 늘어난 게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된 이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전년도보다 6% 상승한 것도 영업이익에 1조 원 가깝게 보탬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회사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예, 오늘 실적 발표에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는 올해 국내에서 457만 대, 기아차는 296만 대를 각각 판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 GV AT를 비롯한 신차나 부분 변경 모델을 대거 출시해서 지난해 기세를 이어가고 특히 판매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친환경차의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SNBC 임종일입니다. 이번 주 사장단 임원 인사를 실시한 삼성의 인사 키워드는 기술과 성과, 미래로 요약됩니다. 인사를 마무리한 삼성전자는 조직 개편을 놓고 고민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삼성 인사의 의미와 조직 개편 방향을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세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 삼성 인사를 살펴보면은 연공 서열보다는 성과 이걸 중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령탑인 무선 사업부장을 맡게 된 52살의 노태문 사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 사장은 연구원 출신인데요. 갤럭시 S 시리즈 개발을 주도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1970년생으로 최연소 부사장인 된 최원준 부사장은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을 개발한 공을 인정받았고요. 지난 CES에서 인공인간 네온을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던 1981년생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는 최연소 전무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가 중시가 되면서 사장단과 임원이 한층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태문 사장을 필두로 삼성전자의 50대 사장들이 전면 배치가 됐습니다. 삼성 금융계열사 수장들도 모두 금융사 출신의 50대로 채워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임원 승진자 평균 연령은 48살로 지난해보다 3살가량 낮아졌는데요. 경영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젊은 리더들을 승진을 시켜서 미래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두텁게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그리고 고동진 사장의 3인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겸직하던 자리는 모두 떼어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됐습니다. 이들에 앞서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권오현 회장과 윤부근 부회장 그리고 신종균 부회장도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고문으로 모두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도 마무리됐으니까 조직 개편도 곧 이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오늘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당장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로 구성된 사장단과 임원들이 미래와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삼성 주요 계열사는 다음 주 준법감시위원회와 준법감시를 위한 업무 협약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면죄부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준법감시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푼 덕에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도며 간신히 2%대의 성장률을 유지했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 성장률 2.5%에서 2.6%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당초 시장에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전기보다 1.2% 성장하며 간신히 연간 2%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성장률 2%를 지킨 데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2% 성장률 가운데 민간이 0.5%포인트, 정부가 1.5%포인트를 차지했는데 민간과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고 반도체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 수출 역시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8.1% 줄었고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 성장률 2%를 가까스로 지키긴 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처참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올해 반등이 가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성장률을 보니 정부가 최악은 피했다. 하지만 뼈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가 확 꺾였습니다. 설비 투자가 8.1% 감소해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건설 투자도 3% 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GDP 기여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인데 이 지난해 맥을 못 쳤습니다. 반도체 부진의 미중 무역 분쟁이 결정탄 데 1.5% 성장에 그쳤습니다. 내수가 좋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마저도 최악입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이 1.9%로 1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흐름입니다. 민간에서 지갑을 열지 않으니 그 갭을 메운 게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소비 성장률은 6.5%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도 뭐 지난해 4분기만 따지면 뭐 나름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일단 4분기 성장률은 1.2%로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정부 소비가 전기 대비 2.6% 늘어 나라 돈에 기댄 성장은 계속됐지만 경기 바로미터인 설비 투자가 1.5%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6.3% 증가하고 승용차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0.7% 늘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올해 우리 경제의 향배가 중요할 텐데 4분기 흐름이라면 그래도 뭐 지난해보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투자가 살아나는 가운데 고용 효과 등 후방 효과가 큰 큰 건설 투자가 늘어나는 대목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특히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미중 무역 갈등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대목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 증가율이 더딘 가운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나란히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기후 대응을 놓고 또 맞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툰베리는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여온 앙숙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툰베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류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만에 다보스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oday I'm proud to declar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보스 포럼이 제안한 의제를 의식한 듯 환경은 중요하다며 나무 1조 그루 심기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conserving the majesty of God's creation and the natural beauty of our world.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e United States will join 1 Trillion Trees initiative being launched here at the World Economic Forum. 1 Trillion Trees. 이어 연설에 나선 17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Planting trees is good, of course, but it's nowhere near enough of what is needed, and it cannot replace real mitigation and rewilding nature. You say children shouldn't worry. You say, just leave this to us. We will fix this. We promise we won't let you down. Don't be so pessimistic. And then, nothing. Silence. Or something worse than silence. Empty words and promises. 앞서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으로 유럽연합을 겨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저성장과 저물가의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전년보다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박양수 한은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1인당 GNI는 32,00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구 증가율, 환율 변화, 명목 경제 성장률 추정치 등을 고려한 대략적인 추산치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부당하게 운영한 구글에 과징금 8억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할 수 없게 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간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 요금과 환불 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연장 야간 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야간 연장 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간주해온 판례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꾼 판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 매물이 신고돼 절반 이상이 실제 허위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매물 신고량은 10만 3천여 건으로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 용인시가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와 서울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도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40, 그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17일 만에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11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에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광둥성에서 최초 발생한 사스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